네, 교정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한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전파력이 큰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상황이고, 근데 검사 건수를 교수님 보니까요, 59,379건입니다. 평일 검사 대비 적은 검사 수잖아요. 근데 1,020명이네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임시 선별검사소랑 선별검사소 합치면은 보통 10만 건 정도 평일에 하는데 지금 5만 건 정도, 5만 6천 뭐 이 정도니까 오늘 월요일에 이 주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시기인데 예. 사실은 1,000명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항상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런 숫자가 나와요, 주말에도. 지난번에도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최고치 1,241명까지 나왔었는데요. 오늘 상황도 동부구치소하고 요양병원들, 광주라든지 이런 데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발생이 한꺼번에 좀 많이 나와서 이 숫자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예.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수들도 있기는 합니다. 감염 재생 지수가 1.0대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 있기는 한데 예. 아직까지도 이것이 감소 추세는 가지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서 이런 효과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이제 전국적으로 했지만 이미 지난주에도 이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것들 잘 지켰었다고 하면은 예.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감소 효과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것이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아직 뭐 뚜렷하진 않지만 이번 주 중에 좀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해주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3차 대유행 수준으로 커졌던 확산세가 이제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재생산 지수도 있을 테고요. 또 수도권의 이동량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평론가님께서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시죠. 네, 정부에서 발표했던 근거로 썼던 지수들 몇 개, 지표들 짚어보자면 일단 일주일 동안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 이것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통계를 보면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의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931.3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 직전 주에 1,017명보다 더 낮은 수이고 그 전주에 948.6명보다도 더 낮은 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되고 있다, 꺾이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로 쓰고 있는데 다만 연휴 기간의 검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환자, 고령층 환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한 지표인데 지난주에는 318.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84.1명으로 예. 조금 줄어든 숫자고 무엇보다도 감염 재생산 지수 이것이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 1.11에서 이제 1.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이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꺾일 기미가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몇 가지 그 지표들을 토대로 보면 아까 백순영 교수께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오늘 확진자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나름 낙관해서 볼 만한 그런 지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감염 재생산 지수, 뭐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로 감소했습니다. 1.5에서 11월 말은 1.5였는데 지금 1이니까 지난주 1로 감소한 거니까 이걸 뭐 거리두기 효과라고 분석해도 되는지요? 예,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동량 감소라든지 또 선제 검사 확대라든지 또는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아주 잘 지켜서 1 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사실 이거 1이라는 숫자도 감소 추세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한 일주일 지나면서 계속 같은 숫자가 나온다면은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며칠간의 그 감소 추세 1,000명에서 800명, 600명 이렇게 내려간 것은 사실은 진단검사 수에 비례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네. 1,000명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서도 양성률이 높아진 것, 특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의 양성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즉
집단 발생도 문제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일상 감염들이 아직도 감소되고 있지 않은 추세를 봐서는 아직 낙관할 시점은 아니다. 방역당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낙관적으로 감소 추세로 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예. 다행히 이번 주에 좀 떨어져주면 좋겠지만 이것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으로 봅니다. 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야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좀 불분명한 비율이 최근 2주 동안 26.7%라고 하는데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에 의한 N차 감염에 의한 확진자들이 얼마나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한 4분의 1 수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죠. 이것들이 많이 떨어져야만 이 추세가 감소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는데 좀 한계에 부딪힌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접촉자들 동선을 추적하고 격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나 명수가 1000명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감소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방역 막내 관리 비율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방역 내 관리 비율이라는 것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즉 이 방역 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통지한 사람들 안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네네. 실제로 지금 비율은 34%인데 우리가 뭐 생활 방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목표를 방역 당국은 80%로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것이 34%라는 얘기라는 것은 이 관리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렵다. 즉 역학조사가 상당히 더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숫자는 가능한 한 많이 늘려야 되겠는데 이건 환자의 수 또 역학조사관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역학조사관의 수를 아무리 늘려도 환자 수가 늘어나면은 다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후행적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이 방역 관리망 안에서 관리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 선행적으로 좀 본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선제적으로 자기가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 통계에는 들어가고 있지 않은 네네. 것이기 때문에 통지한 사람들 안에서의 이 확진자의 비율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자가격리를 했었다 그러면은 이 통계는 아니고 예. 결국 확진이 되는 것은 미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리두기 조치 2주 더 연장된 상황인데 조정된 내용들도 있고 해서 이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주말에 발표된 내용들인데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이것은 그대로 연장이 되는 네. 그렇게 가닥이 잡혔고요. 그리고 방역 수칙 관련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라고 했던 그 특별 방역 대책도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 모임들 이를테면 회식, 동창회, 동호회 이런 모임들은 5명 이상을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되겠고요. 식당 예약 같은 경우도 4명 이하에 한해서 그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 네네. 예를 들면 한 집에 5명 이상이 사는데 그 가족이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라든지 노인들 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종 가능성 있는 그 식구를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지킨다거나 이런 경우도 예외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시험 이런 경우에는 2.5단계라는 거리두기 수준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이 모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단계인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이 그래도 모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또 예외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객실수 3분의 2 이하에 한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 객실 내에 인원을 초과해서 예약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는 다 비대면으로 예. 처리가 되고 모임, 식사 등은 다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스키장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쟁점이 됐었는데 3분의 1 이내의 정원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고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대여하는 공간이나 탈의시설 이 정도만 사용이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학원 교습소는 9명 이내 범위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이지만 태권도나 발레 학원은 가능한데
헬스장은 집합 금지 조치가 된 것을 보고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좀 태권도 학원과 헬스장이 좀 비슷한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단위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식당도 그렇고 단위 면적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규모에 상관없이 제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특히 이 헬스장하고 이 태권도 학원이나 발레 학원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태권도나 발레 학원은 어떤 기구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헬스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구들이라든지 접촉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이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뭐 거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어디나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뭐 학원의 경우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대형 학원인 경우에 있어서도 9명이고 중소형 학원이도 9명이기 때문에 대형 학원에서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모든 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이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러 면에서 이제 이 점점 강화함으로써 이런 수용성의 문제 같은 것들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당국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지점이긴 한데 특히 이제 헬스장 운영을 두고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집단 움직임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지역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뭐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당장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추정입니다만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헬스장 관장의 뭐 죽음 이런 것들이 어떠한 지역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하니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형평성에서는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태권도 학원 같은 경우는 태권도가 다른 투기 종목에 비해서는 좀 몸끼리 부대끼는 그런 수준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유도라든지 이쪽하고 비교를 하면. 근데 그렇게 치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헬스는 사실 단독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형평성 문제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너하고 밀접 접촉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좀 기구당 좀 사람을 띄워서 사용을 한다거나 샤워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 정도의 좀 국한해서 운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과학에 대한 부분이니까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헬스장 에 가보면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러닝머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트레드밀이라는 전문 용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기구별로 과호흡을 유발하게끔 하는 과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산소 운동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은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기구들은 운영하게 해준다든지 아까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면 운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여론이 이쪽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방역 수칙을 아주 제대로 하고 환기를 하고 소독을 한다면 어떤 시설도 사실은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열악한 부분들이 사실 많아서 헬스장인 경우에 있어서도 대규모의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뭐 지하에 있다든지 환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이 헬스장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사실은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전체적인 너무나 많은 숫자의 것들을 다 한꺼번에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곳이 이제 요양병원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요양병원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100명에 달합니다. 사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동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을 좀 떨칠 수가 없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에 동일 집단 격리라고는 했지만 내부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확진자, 접촉자, 비접촉자, 비확진자들을 이제 제대로 분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을 때는 확진자, 비확진자를 수를 따져서 좀 작은 쪽이 전원을 하는 그런 분리 조치를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 그냥 다 수용하는 대책에서 벗어난 그런 새로운 대책이 이번에 또 새로 대응 방안으로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PCR 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거를 2주에 한 번씩 받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잦은 빈도로 검사를 받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집합시설을 다녀온 종사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신속 항원 검사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사 방식이 좀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찍이 좀 도입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그간 있어 왔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3월 청도 대남병원에서 100% 사람들이 이 동일 집단 격리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을 다 봤고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사실 모순점이 있는 것이 예. 확진자는 물론 전원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동일 집단 격리 동일하지 않으니까요. 확진이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과연 분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만 해도 접촉이었을 수도 있고 감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요양병원인 경우에서는 좁은 데에서 돌봐주시는 분들이 간접 접촉을 했을 때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잠복기 동안은 1인 격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네네. 이 격리가 가능하지 않은 요양병 시설 안에서 계속 장시간을 같이 머문다면은 결국은 그 안에서 또 교차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십 %의 확진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동일 집단 격리라는 이 부분은 동일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격리가 되지 않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그 외부로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인권 문제들 같은 것들, 특히 지금 구치소 같은 경우는 이것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구치소에서도 자기 자신의 행동의 자유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요양원인 경우도 대부분 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상황이고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가격리, 이런 동일 집단 격리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도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었죠. 이건 네, 방역 당국에서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원할 수 있는 병상이 확실히 확보된 다음에 이런 얘기가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중증으로 가고 기다리면서 사망하시고 또 이 사망하신 분들은 사실은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을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 요양병원도 병원이라고 쳤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계속 쌓여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양병원 문제 짚어봤고요. 저희 이제 동부구치소 상황 짚어볼 텐데 지금 5차 전수 검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120여 명이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 현재까지의 상황 좀 정리해 볼 텐데 동부구치소 관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평론가님? 네, 동부구치소 크게 지금까지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11월 27일에 직원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 18일까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가 재소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네. 거. 세 번째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인데 좀 늦었지만 현재 취해지고 있는 조치들은 여기에 대한 보완, 만회 조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월 5일에 전수검사가 다시 한번 6차 검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확진자라든지 이런 분류에 따라서 좀 분리가 될 그럴 전망입니다. 그래서 비확진자는 일단 타 교정시설로 이동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 이미 무증상이라든지 경증 환자들이 경북 북부교도소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내부에 비는 방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밀접 접촉한 사람들은 1인 1실로 그렇게 분리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리두기 3단계가 구치소 내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접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의 금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재소자의 기본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동부구치소에 있던 직원 또 수감자 전체가 지금 거의 뭐 접촉자인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할 정도인데 좀 어느 시점에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잠복기인 사람은 좀 검사 당시에는 음성이지만 잠복기가 지나면 또 양성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차, 7차 전수 검사를 계속 한다고 해도 확진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사태 좀 해결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나오겠죠. 하지만 이 진단
검사 대상자가 점점 줄죠. 확진자 수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4차에 126명이랑 5차에 126명이 다른 점은 4차도 126명인데 이때 진단검사 받은 사람들이랑 5차가 더 적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1000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예, 이제. 예, 예. 그렇지만 또 나오겠죠. 지금 이것이 음성이었던 사람들이 양성으로 바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N차 감염이 일어나서 음성이었던 사람들이 양성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전염 감염이 돼서 네. 점점 늘어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결국은 지금 최대한의 해결 방법은 1인 1실로 격리가 된 상황에서 2주가 지나가야만 음성이었던 사람은 음성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또 요양병원이랑 유사하네요. 그쪽이 유사한 부분이죠. 네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즉 지금 구치소라든지 교도소로 이감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미 감염되어서 이제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감돼서 가셨을 때에도 그 안에서 접촉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는 1인 1실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도소, 수감시설, 수용시설에도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 할지라도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1인실을 주어야만 이 격리가 가능한 것이지 예. 격리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격리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집단 격리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동일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접촉자라는 것이 언제 접촉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2주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예. 그 2주간 안에 또 한 번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모든 수용자 지금 1000명 이하 정도로 남은 격리된 사람들이 1인 1실로 2주간만 지난다면 해결은 되는 것이죠. 예, 예. 지난주,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초부터도 같은 해결책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요양병원이나 뭐 오늘 당장 교수님 말씀만 종합하더라도 요양병원이나 동부구치소 상황만 보더라도 결국에 해결점은 공간 부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네. 병상의 문제죠. 예, 예, 예. 특히 요양병원인 경우에서는 대부분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깊기 때문에 확진이 되면은 바로 병상으로 이 전원이 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사망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기다리는 동안에 중증으로 가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예. 이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도 이 요양병원 안에서의 교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두기 또 그 안에 지원이 필요한 것이 돌봄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돌봐줘야 되는 상황의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금 시급한 것이고 이것은 뭐 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인데 예. 우리가 지금 1000명이나 되면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표면상에 나타난 것뿐이죠. 네네. 공간과 또 병상의 확보가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또 하나의 변수로 또 떠오르는 것이 바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국내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나왔는데요. 평론가님 이게 좀 언제 또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처음 발표가 된 거는 1월 2일이고요. 영국발 9명, 남아공발 1명 포함해서 10명 총 합쳐서 10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아공 발 확진자 같은 경우는 12월 26일에 입국을 했고요. 그 전에 남아공에 갔다가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서 국내로 들어온 그런 확진자입니다. 네. 동반 입국한 1명이 더 있는데 1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고 좀 우려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로 그 사이에 전파되었을 것인가 이 문제일 텐데 사실 이 확진자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바로 검사받고 이송이 돼서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예를 들면 전파력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제기가 되는 것 같고, 뭐 변이가 뭐 계속 반복이 되면 전파력은 뭐 더 빨라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변이가 여러 가지로 일어나게 되는데 변이 자체가 전파력이 약한 변이가 일어나면 도태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너무 강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환자가 거의 입원을 하든지 사망을 하게 되면 전파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적당한 것이 살아남는 상황인 것이죠. 변이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예. 이 두 가지 변이가 지금 다른 것은 예. 서로 다른 데서부터 시작한 변이라는 것하고 남아공의 변이가 좀 더 강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수용체에 결합하는 부위, 그 RBD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더 가까운 부분들이 변이가 많이 일어나서 있어서 실제로 역학적인 데이터로는 아직까지 남아공의 그 변이주가 많이 퍼져 있지는 않지만 예. 실제
이 의학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은 좀 더 강할 수가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이 두 가지 변이들이 과연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는지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세종이 되면서 더 전파력이 빨라지고 또 우리 병상들을 다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면역이 우리 전체 집단 면역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네. 이 결국은 시간 차이, 시간의 속도전의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지금 없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모른다가 맞는 것 같고요. 예. 아무리 검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일단 들어와서 빠르게 전파가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우세종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도 33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과 특히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이미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역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검역을 한다고 이것이 100% 막아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이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공항이 이제 8일부터고요. 항만은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좀 시기가 좀 늦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항 1월 8일, 항만 1월 15일 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며칠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더 당길 수 없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출발 전 72시간 전에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시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항만의 경우는 배로 들어오는 데는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속도가 더 느리고 시일이 더 걸리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것을 더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공항에서 무증 상황이 나왔더라도 이제 공항 쪽에서 일단 먼저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자체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 예. 좀 앞당겨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입국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초창기부터 뭐 중국발의 어떤 입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느냐, 제한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커졌었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억제하지 못하면은 그 입국에 대한 제한이 그렇게 쓸모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런 외국인 입국에 대한 통제 여기에 너무 골몰하지 않고 국내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얘기 저희가 좀 해볼 건데요. 영국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12주로 연장하기로 했고, 우리가 보통 한 번 백신을 맞고 나서 일정 기간 이후에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되는데, 2회차 접종 시에 첫 번째 맞은 백신이랑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아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교수님? 모르죠. 모릅니까? 여기 좀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임상 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제일 근본적으로는 한 번만 맞았을 때도 상당히 면역 효과는 있다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두 번째로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예. 즉 우리나라에 한번 지금 예를 들어보죠. 아스트라제네카가 1차분으로 1000만 회분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예. 근데 2차분에 1000만 회분이 더 들어와야 1000만 명을 맞힐 수 있는 건데 그렇겠죠. 이거를 1000만 명 맞힐 거냐 아니면 500만 명만 맞힐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즉 예. 이 1000만 회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다 맞춰버리고 나면은 나머지 1000만 회분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갖고서 이게 제 시간에 못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칙은 지금 1000만 회분이 있다 그러면은 500만 명만 맞추는 게 맞고 이 나머지 500만 명분은 시간이 됐을 때 이것을 맞춰야 정시에 맞출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은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췄는데 그다음에 모더나를 맞춘다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이머전시다. 위급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안 맞는 것보다는 두 번째를 맞는 것이 좋다 예. 하는 것인데 임상 3상의 결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 즉 효과면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맞았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예. 영국 방역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예. 이것은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로 한 발 뺀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입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는 확실치가 않거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뿐만 아니라
모더나 2천만 명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더나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지금 모더나를 양을 반만 맞추면 어떠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 5월 달에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예. 도입 시기는 5월 달이 맞지만 완료 시기가 언제인지가 확실하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과연 얼마나 이 접종 계획대로 잘 마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백신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또 다 승인을 받은 것들도 아니고 예, 예.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종합해 갖고서 어떻게 콜드 체인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합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영국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접종이 시작이 오늘부터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제외하고는 화이자와 모더나 이렇게 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영국과 미국의 접종 간격이 좀 다릅니다. 일단 영국에서 기존 4주에서 12주로 연장을 한 방안에 대해서 뭐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또 반대 의견을 밝혔거든요. 백신을 접종할 때 이런 접종 간격 같은 부분에 있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이것도 결과는 모르죠. 네. 예, 결국은 임상 시험을 했을 때 예. 파이자는 3주, 네.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맞는 것이 90%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 뭐 부작용은 지금 빼놓고서요. 그렇게 보면은 그 시기에 딱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 물량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물량을 다 맞출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국에서 지금 4주에서 12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4주에서 12주까지의 이 임상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12주까지 해도 되기는 하는데 예. 나머지 모더나 파이저 같은 경우는 1회 맞은 다음에 면역력은 분명히 생기는데 그 2회 맞힐 때까지의 시간을 정확하게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즉, 파이저의 경우 21일 이후에 임상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한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건 지켜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권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물량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2회분 물량을 다 확보한 후에 그 1회 접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좋기는 한데 예, 예. 즉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예. 우리는 그거에 적응하면서 세밀하게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으로는 보입니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하거나 이제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의 사례, 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도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요. 이탈리아에서 지금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맞고 나서 6일 뒤에 확진된 사례가 나와서 이거 잠깐 볼 텐데 이게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한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백신 접종 후에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이후엔 또 몇 번 접종을 맞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것도 아주 기본적으로 예상됐던 문제죠. 아마 예. 이 경우는 백신 접종 받기 전에 감염되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1회 백신을 접종 받았다고 그래도 적어도 열흘 이후가 돼야만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접종을 받을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바꾸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하지 않고서 그냥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회와 2회 접종 사이에 감염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부작용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들도 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즉 동시에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 부작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임상 3상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임상 3상에서는 전부 음성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즉 감염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작용 사례는 사실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맞추는 사이에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역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또는 진단을 어떻게 하고서 맞춰야 되는 것인지 즉 우리 지금 신속 진단이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속 진단 키트 정도는 한번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예. 결국은 독감 예방주사와 마찬가지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나중에 맞고 네네. 증상이 없고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병원에 가서 맞으시고 적어도 부작용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병원에서 머무시는 결국은 독감 예방 주사랑 비슷한 상황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